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바이킹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기네요. 그래서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서구의 500년 역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기 400년부터 900년까지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이게 기록이 별로 없다는 데서 또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좀 재밌긴 하죠. 그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제국의 자료는 엄청 남아 있는데 그로부터 한 700년 지나간 400년서부터 900년까지 기록이 갑자기 없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900년 이후에 그 그리스 로마 문헌들이 다시 등장했다. 참.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서구 역사가들도 지금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런 건데. 플라토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고대 문헌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죽은 지 600년 전후에 쓰여지거든요. 필기로 남아있다가 필사로. 그리고 나서 600년 후에 다시 또 필사가 돼요. 중세 때. 그리고 나서 또 중세가 끝나고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연구가 된다고. 시간 차이도 그렇지만은 이 고대 지적 수준이 말이야 중세나 르네상스 근대 현대보다 현저하게 뛰어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것도 문제죠. 분명 그 역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일부러 지식이 쌓여지지 못하게 한 시대를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정치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결국 초기 중세 자료에도 이제 조직적인 왜곡하고 삭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0년하고 900년 사이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굴까? 글을 아는 성직자밖에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록을 지웠거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죠? 에이, 성직자가 뭐 그런 짓을 해?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구 우주과학자 로버트 뉴턴이라고 있어요. 아이작 뉴턴하고는 아마 먼 친척 벌일 겁니다. 뉴턴은 자식이 없고 삼촌이 자식을 낳는데 아마 그쪽 라인일 거예요. 700년대하고 1300년대 사이에 월식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는 게 12시간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세는 그래서 로마 시대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절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했지만 좀 들어들 만도 해요. 그죠? 이 지구 우주과학자가 한 얘기니까. 그리고 로버트 뉴턴은 게다가 이제 그리스 과학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로버트 뉴턴의 그 이론에 따라 가지고 신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만든 사람이 이제 아나톨리 포멘코잖아요. 이 아나톨리 포멘코의 역사에 근거해 가지고 지구 평평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 모양인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상상을 할 정도로 중세 암흑 시대가 참 문제를 많이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그 월식 속도가 되게 빨랐다. 암흑 시대 월식 속도가 빨랐다. 만약 이 말이 틀렸다면 이거 다 거의 비판하잖아. 틀렸다면 그럼 뭐야? 그럼 500년의 역사는 죽은 역사야? 아니죠. 과연 죽었을까? 전혀 죽지 않았거든요. 아랍 문헌이라든가 히브리 문헌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가. 암흑시대를 지배한 자는 기독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암흑시대라고 발로 차버리지 말고 기독교회가 이 암흑시대라고 해서 자기네가 암흑시대를 만든 주체였기 때문에 그거에 왜 암흑시대라고 불렸는지 자기 정당방위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회는. 기독교회가 메로빙거 카롤링거 왕조와 함께 강하게 그 기독교 개종 운동을 벌이게 되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의 교회하고 영주들은 6세기부터 로마 시대 그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버려버렸잖아요. 지중해를 버렸다고 유럽 사회가
그리고 유럽 내륙으로 들어와서 내륙을 기독교화하는 데만 충실했어요. 이 기독교 과정이 수도 없이 많은 그 다신교 종교들이 많은데 이 모든 유럽인들을 기독교화 시켜가는데 이게 부드럽게 갔을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서로마가 완전히 무너진 그 6세기 이후에 말이에요. 로마 제국민이었던 아니든 간에 유럽인들은 말이에요. 국가체제 같은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유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족장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백작이라고 부르지만 관습법이 있었고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갔던 평화로운 민족들이었어요. 인종차별도 없었고 단지 이제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복장, 옷 입는 게 틀리면 그게 좀 차별 포인트였을 뿐이고 여기에 바로 중세교의 전체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덴마크, 스칸디나비아로 이주했던 섹슨, 앵글, 주트, 북아프리카로 이주했던 반달족 이 이동들이 모두 그냥 이동한 거야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몰려왔으면 정착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착 못하고 왜 북쪽으로 다 몰려갔냐고 게르만족들이 이 다신교도들이.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쪽으로 반달족은 왜 건너갔을까? 이게 기독교 피해서 도망친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면 총칼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그때 총은 없었지만 지금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에 대해서 그 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해석에 푹 빠지지 말고요. 아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다신교는 원래가 평등을 지향하잖아요. 유계질서가 없어요. 다신교로 가는 거는. 근데 이제 유일신교가 들어오면은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충돌이 부드럽게 벌어졌겠냐고요. 이게 세력 간의 갈등이 언제나 어디나 존재하죠. 큰 틀에서 보면 항상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제국 문화하고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민중 중심 문화가 있다고요. 제국 문화는 일단 제도를 지지하죠. 법을 만들어서. 반면 이제 민중 문화는 민중을 지지하죠. 자기 스스로를 믿죠. 제국 문화는 보편하고 모델을 지지하고요. 민중 문화는 구체하고 실제를 지지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과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게르만족의 대립이었고요. 또한 기독교회와 이교도와의 대립이었습니다. 이게 실은 지금도 그래요. 세계화와 민족주의 대립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야만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로코 출신이잖아요. 중세교의 성직자 대다수가 실은 로마 변방 게르만 출신이에요. 프랑스 주교들은 거의가 켈트하고 노르만 출신이라고. 그래 놓고 나서 이교도를 이용해서 이교도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죠? 이 일이 부드럽게 벌어졌겠냐고요. 게르만 민중은 바보가 아니었죠. 우리가 게르만 그리고 야만족 하도 귀에 듣다 보니까 바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신화적인 비유를 예를 들면 기원전 52년에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갈리아 프랑스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때 갈리아에 있었던 켈트족들의 그 영웅이 있어. 백산저트리스라고 있다고. 이게 저항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닭을 보냈어요. 시저한테 닭을 보냅니다. 닭. 고개를 빳빳이 세웠다 이거지. 그랬더니 시저가 알겠다고. 백산저트리스 우리 캠프로 와라. 캠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받은 닭을 요리를 해버리죠. 이게 로마 제국과 갈리아 쪽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꼬꼬뱅이에요. 꼬꼬뱅, 좀 맛있거든요. 저거 시저가 해준 거예요. 갈리아 사람들은 닭처럼 강하게 저항했지만은 결국 망했죠. 그죠? 실상 그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게르만 전체가 이런 식이었어요. 저항하고 싸우다가 지면은 로마 제국에 동화했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군인을 하거나 그랬고.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는데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게 로마 제국의 독수리하고 프랑스 갈리아 민족의 그 닭과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2000년 내내 프랑스 국가 상징 시장에서
프랑스는 닭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제국적이었을 때는 독수를 선택했고 또 민족주의가 세지면 닭을 선택했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각 민족의 그 DNA는 말이에요. 제국적인 억압하고 민족적 저항 이 두 가지 상상계가 같이 이제 잠재하고 있다고요. 뭐 지들도 뭐 남들을 억압했지만은 자기네들이 억압받은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하니까 일만 터지면 한쪽으로 쭉 밀려가는 민족들의 모습들이 있다고요.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이죠. 비교적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민주적이질 못해요. 조금 한쪽으로만 밀어붙입니다. 예. 스칸디나비아는요. 거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조금이라도 이제 우파적인 이론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죠. 무조건 좌파적인 것만 좋아하잖아요. 스칸디나비아가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뭐 지금도 중국도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피해의식인데요. 어느 정도는 정당화할 수도 있죠. 긴 역사를 해왔기 때문에. 반면 이제 1700년 이상 로마가 망한 이후에 별로 핍박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로마 기독 제국이 있죠. 카롤린가 왕국이라든가 뭐 카페 왕조 이런 것들, 또 스페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에도 한 번도 핍박 받은 적이 없어요. 핍박만 했죠. 그리고 또 18세기 이후로는 미국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순회부는 제국주의적이고요. 대중들은 낙천주의자들이죠. 바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민중의 어떤 그 세계 민중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함께 반반씩 나눠본 겁니다. 서기 3세기에 이제 로마 제국 군대 70% 이상이 이미 게르만족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거의 없어요. 4세기가 되면 300년대가 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서유럽에. 황제가 임명한 그 게르만 장군들이 로마 제국 변방에 들어가서 영주를 자처했습니다. 왕이 돼버렸어. 이 사람들이 영토를 늘리고 뭐 주변 지지하고 연맹을 맺어버리면 그리고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하고 농민들의 관계도 좋았어요. 실은 서유럽하고 남부 유럽에서 교황청과 관계없이 주교도 마을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교청과 협력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견제하고 협력했을 뿐이지 종속되지는 않았어요. 현재도 그렇지만 제국에 종속하면 제국주의자 되는 것이고요. 저항하고 견제하고 협력하면 민족주의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대주의자는 제국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4대주의자는 철두철미하게 제국주의자예요. 4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1700년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영주들은 기독교에 빌붙어서 포교하려고 그랬고요. 민중들은 샤머니즘을 간직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했죠. 지금도 똑같죠. 세계화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17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기독교와 민중 종교와의 싸움이었다 이거예요. 5세기 이래니 로마는 무너졌지만 기독교회는 살아남았죠. 게르만 전 지역에서 다신교 문화가 팽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신교를 다 파괴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회는 왜 그 당시에 그 다신교 유럽인들이 기독교에 개종하기가 좀 어려웠냐면 이게 분명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을 갖다가 뭐 서구인인 것처럼 유럽인인 것처럼 홍보를 해요. 또 동방에서 태어난 예수를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찾아왔다는 소리야 도대체가. 힘들었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중세기에는 13세기까지 그 구약을 자꾸 유행시켰거든요. 특히 이제 11세기가 되면 구약을 구약만 읽어. 구약만. 유대인의 역사를 읽는다고요. 거기 왜 그랬을까? 거기 오로지 신의 폭력밖에 없잖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게 사람 어떻게 죽여라, 말살시켜라, 뭐 불태워 죽여라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개종을 위한 욕망이 가득할 때 구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구약을 유행을 시킨다고. 그래서 샤를르마뉴 황제도 구약을 읽었어요. 나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제 왕이라든가 영주들이 이제 차례차례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교황도 뭐 좋아라 했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이제 프랑크족이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6세기가 되면 영국하고 아일랜드가 받아들이고요. 7세기가 되면 이제 독일족,
독일 쪽 일부가 받아들이고요. 8세기 중반이 되면 이제 카롤링거 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을 지배하면서 기독교로 강제 개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아니다. 600년부터 한 800년까지 게르만 부족들은 말이야 200년간 기독교에 저항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을까요? 이 개종 문제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이 저기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 이제 게르만 개종시켰을 때 얼마나 피를 흘렸겠냐고. 이 프랑크 왕국, 이 카롤링거 왕국의 그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자기를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제리코 쳐들어갔을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했어요. 주민을 끝없이 살육을 했습니다. 772년부터 33년 동안 18차례나 걸쳐갖고 북쪽 독일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섹슨족을 공격했다고, 노르만을 공격했습니다. 앵글족을 공격했습니다. 켈트를 공격해서 강제 개종을 시켰어요. 툭 하면 죽였습니다. 이교도 교회를 불태우고 성상을 파괴했고요. 조상의 무덤을 깔아뭉갰습니다. 노르만족 같은 섹슨족은요, 조선하고 똑같이 무덤을 지었죠. 근데 기독교회는 무덤 지으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무덤을 파헤쳐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외국인이 들어오더니 조선 땅에 들어오더니 우리 집 조상의 선산을 다 파헤쳤다고 생각해 봐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게르만족들이. 샤를마뉴는 말이에요. 782년 베르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전쟁 같은 전투에 나서 하루 만에 4,500명을 죽였습니다. 하루 만에 4,500이라고 너무 많아갖고 뭐 학자들이 막 뭐 서로 논쟁을 벌이게 하는데 하여간 4,000 이상은 죽였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이게 뭐 자기 실력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3년 후에 샤를마뉴 왕조 실록이 있어요. 프랭크 실록이라고. 거기에 자랑스럽게 4,500 죽였다고 학사를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뭐 지하도 한 거지 뭐. 자기가 그렇게 적었으면 적은 거지. 후대 학자들이 뭐 이게 뭐 진위가 어쩌니 개소리를 했어. 자꾸. 샤를마뉴는 교황으로부터 이제 황제 대관을 기대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더 개종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얼마나 샤를마뉴를 죽였던지 18세기 볼테르가 샤를마뉴를 학살의 황제라 그랬잖아. 학살자라 그랬잖아. 기독교종이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 지역하고 독일 북부 지역에 이제 민중의 종교 자유는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785년 샤를마뉴가 이제 섹슨족 통치 법전을 들고 나오죠. 거기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종하면 노예가 되는 거야. 개종하지 않으면 죽고 개종하면 노예가 돼요. 농노라 그러죠. 그리고 게르만족의 섹슨족의 관습, 제사 지내는 거, 샤머니즘, 이 게르만 민족한테도 이게 죽음에 관한 문제가 생명과 같거든요. 조상을 모시는 게 생명과 같았고요. 그 모두 업적이죠. 금지시켰어요. 기초부터 갈아엎으려고 그랬다고. 무조건 죽인다 그랬다고. 뭐 실상 막 하도 이제 메로빙거 왕족의 5세기부터 한 7, 8세기까지 7세기까지 계속 기독교 개종을 해왔기 때문에 게르만족도 어느 정도는 기독교 신앙에 조금 물들어갔고 또 제사도 좀 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785년 들어오니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해버렸죠. 샤를마뉴가. 814년 샤를마뉴가 이제 황제에 올랐을 때 그 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 영국의 알퀸이에요. 이 성직자가 이 뭐 강제 개종한다고 신앙이 뭐 생긴답니까? 없던 신앙이 생겨요? 막 이랬어.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 샤를마뉴한테 이 개종 작업은요, 유럽의 기독교 개종 작업은 신앙 문제가 아니었어요. 샤를마뉴는 자신의 황제권하고 제국주의를 위해서
게르만 각 부족들을 기독교를 통해서 분열시켰다 그뿐이죠. 샤를마니의 그 개종의 근본은 섹슨족, 앵글족, 노르만족, 뭐 게르만 여타 민족들 모두 캐롤린과 프랭크족처럼 기독 신민화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샤를마니가 무슨 뭐 글도 모르는 놈이 뭐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겠어요? 실상 그 6세기부터요 기독교 개종은요 봉건 체제를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섹슨족이라든가 다른 부족들, 그 귀족들한테 직위를 주고 영지를 하사해서 게르만 그 영주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농노화 시켜버렸죠. 이게 봉건 제도의 출발점이에요. 봉건 제도는 개종에 의해서 더 강화됐다 그뿐이죠. 그래서 뒤늦게 개종한 이교도들 모두가 농노로 변해버리죠. 13세기 이후 봉건 농민은 농민이었어요. 이게 13세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봉건 제도가. 13세기 이후의 봉건 농민은요. 귀족과 그러니까 영주와 계약 관계였어. 근데 이 캐롤린가 왕조 시절에 8세기 10세기 봉건 제도는요. 이게 가부장적 위계 관계였다 말이에요. 말 그대로 농노에서 노비였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파리 교회 같은 경우는 8,000명의 섹슨족 노비를 두고 있었어요. 죽여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종을 하면 농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농노는 카롤린가 봉건제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개종 안 한 애들 있잖아요. 노예. 이제 안 죽여요. 안 죽이고 팔아버립니다. 돈 엄청나게 벌어요. 노예를 팔아갖고 카롤린가 시대에. 유럽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 당시 당나라 잘 살았고 이슬람 잘 살았고 뭐 다 잘 살았어. 근데 지네만 찢어지게 가난했다고요. 그래서 카롤린가 제국이 이제 게르만족 노예들을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에 비싸게 팔아먹었죠. 로마 제국에서도 이제 노예 파는 게 있었는데 이 중세교회는 이 노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노예제도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노예가 된 사람은 원죄 때문에 노예가 됐으니까 열심히 노예로 살아라 그랬고, 그리고 또 샤를마녀는 장사를 참 잘했던 유대인들을 황실 노예 납품업자로 지명을 했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중국하고 한국까지 무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계속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신라까지 왔잖아요. 신라까지. 하지만 노예는 끌고 가서 거기까지. 신라까지 어떻게 서유럽 노예를 끌고 가. 그냥 중동 지역에 다 팔아먹었죠. 지중해. 유대 상인들은 서쪽에는 스페인, 프랑스 쪽으로, 또 동쪽으로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노예 무역 루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모두 지배를 해버렸죠. 네. 서쪽에서는 이제 켈트, 노르만, 섹슨, 앵글족, 백인 노예들, 동쪽으로는 슬라브, 백인 노예를 팔았습니다. 이 슬라브 그 당시에 그 백인 노예들은요, 서쪽에서는 슬라브라고 불렀지, 자기네들은 로보트라고 불렀습니다. 로보트. 예, 그 로보트 맞아요. 예. 그 로보트라고 하는 거는 노예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러시아 말로. 그 우즈베키스탄 쪽이 원래가 이스라엘에서 뭉게 페르시아로 건너왔다가 페르시아 북쪽으로 정착한 게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타슈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5세기부터 정착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500년간 정착하고 있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죠. 가장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야. 근데 북서쪽에 그 카자르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굉장히 엄청나게 큰 카자흐스탄하고 달라요. 카자르 제국이라고 썼는데 그 카자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유대교를 개종을 해갖고 아시케네즈 유대인이 돼버리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유대인들이 고조 할아버지라면 이 카자르 유대인들, 아시케네즈 유대인들은 뭐 고손자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면 말이에요. 유대 상업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짜 선물 하나 줘요. 사람 마음 찔리게 해요. 그런 다음에 물건을 사게 만들죠. 음식을 엄청나게 멋있게 대접하고 나서 그 앞에 팔 물건 딱 내놓습니다.
이건 뭐 안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뭐랄까 체면 이런 걸 다 소나기로 갖고 놀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주로 그 사마르칸트 이쪽 사람들, 부하라 뭐 이쪽 사람들, 뭐 타시켄트야 하도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내가 너 언제 본다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냐 뭐 이렇게 까부는 그 피렌체라든가 베니스 전통과 달라요. 그 피렌체 베니스 유대인들은 고작해야 600년 정도 살았고요. 우즈베키스탄의 유대인들은 15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교역 방식이 말이야 150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아무튼 700년에서 1200년, 1300년 정도까지 유럽의 유대인들은 가장 큰 자유를 누렸고, 노예무역으로 톡톡히 돈을 벌었고, 또 노예무역을 통해서 황실과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유대인들의 그 네트워크는 실은 그 700년서부터 12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모두 유대인 모두 중세 기독 왕과 황제와 서로 돈과 마음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서쪽 동쪽을 다 장악했으니까. 교황청은 말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좀 크고 강한 카롤링거 왕을 황제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뭐 유럽에서 가장 강해봤자 뭐 별것도 아니잖아. 지금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수준인데요. 뭐 자기들 영토보다 10배나 지는 아바스 이슬람 왕조도 있었고, 유대 카자리아 왕조도 있었고, 저 멀리 중국 당나라도 있었고요. 또 바로 위쪽에는 영국 왕국도 있었고, 불가리아 왕국, 스페인 왕국, 남부 유럽 왕국 다 있었거든. 엄연한 독립 왕국가 있었는데 뭔 놈의 황제냔 말이야. 이게 교황청이 이 샤를마니를 이용해 먹으려고 황제로 만들어 준 거야. 이게 웃기는 짜장이라고요, 이게. 샤를마니 대관식 있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연대기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로마 문명에 기초한 기독교 유산을 모두 소아시아 비잔틴이 가져갔잖아. 근데 비잔틴에서 왕위 계승 문제가 있어갖고 여왕이 들어섰다고? 근데 여왕한테는 황제 이름을 못 붙여?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로마 교황청이 서유럽에서 로마 황제를 잇겠다, 유산을 잇겠다 이러면서 자가 선포해버린 거라 그 말이죠. 즉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 샤를마니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여자를 핑계로 세운 교황청의 놀이개 국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손한테 욕먹지. 볼테르한테 엄청 욕먹잖아요. 볼테르한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 그래버렸잖아요. 이게 로마 그 옛날 그 주교청이 말이야 800년에 샤를마뉴가 아버지 있어요. 숏딸이 피핀이라고 있다고. 걔한테 주교령을 하사받았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건방져져가지고 이 비잔틴 기독교에 대항해서 독자적으로 권력을 세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다 이 말이야. 그 결실이 바로 샤를마뉴 대제였어요. 따라서 샤를마뉴는 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도 814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는 게 그때예요. 황제가 되고 나서 14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그냥 귀로 그냥 듣고 그냥 뭐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권력지향적이었고 샤를마뉴가. 그러니까 로마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신성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제국도 아니었다 이 말이야. 뭐 그래놓고 신성 로마 제국이냐 이제 이거지 볼테르는. 신성 로마 제국은 다시 말해서 교황이 일단 저지르고 본 거예요. 저지르고 본 사건이고요. 자기 줄지도 모르고 까분 거지. 신성 로마 제국 샤를마니가. 이게 이제 20세기 초와 똑같아요. 정치교황청이라고 불리는 영국을 등에 업고 독일까지 침략해갖고 폴란드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 폴란드 제2공화국. 그게 9세기 버전이에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폴란드를 보면 말이에요. 참 골 때리죠. 그죠? 제2공화국은 저렇게 짓고 까불다가 21년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폴란드가. 샤를마니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 88년만 지나고 딱 망해버립니다. 그 88년 동안 뭐 했어? 주변 게르만족들을 끝없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특히 바이킹의 중심 덴마크하고 섹슨 노르만을 그토록 괴롭혔습니다. 성상을 파괴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이교도를 처형하고 조상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괴롭힌 건 어떻게 괴롭히느냐? 응? 이제 죽이진 않았어. 단지 노예 무역을 해버렸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샤를마녀. 캐롤린과 왕조 자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노예 무역으로. 샤를마녀 통치 기간 동안 이교도 무역이 엄청나게 커지죠. 에? 유럽에는 화폐 개념이 없었거든요. 동방교역에 내놓을 게 없잖아. 물건을 받았으면 뭔가 줘야 되잖아. 근데 금화가 없어. 그런 게 없어. 이슬람 사람들한테 노예를 갖다 줘버린 거예요. 응? 거의 다 백인 노예죠, 그죠? 그래서 아랍은 이제 금화 화폐가 굉장히 셌고요. 응? 서유럽의 그 아랍의 그 디나르라고 있잖아요, 디나르. 응? 아바스 왕조의 디나르가 들어오면 굉장히 그 가치가 높았다. 샤를마니가 노예를 마구마구 수출하면서 디나르 금화를 쌓아놓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11세기가 되면 이제 바이킹도 똑같은 짓을 해요. 당시 그 아랍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카자르 사람들, 이 유대 카자르 아슈케나즈 사람들은 불에 풀만 빼면 뭐 생산하는 것이 없다. 수은, 꿀, 기름, 비단, 약모를 수입해서 중간 무역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유대인의 그 전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지 뭐. 유통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그랬다고요. 카자르, 뭐 또 저 본토 아까 말했던 그 우즈베키스탄 쪽, 사마르칸트 쪽에 유대인들은 물건을 사가지고 다 되팔았다고 항상. 그래갖고 카자르 제국 자체에 산업이 없었어요. 산업이랄 게 없었다고. 그래서 카자르 그 왕국을 많이 공부했던 더글라스 던럽 같은 학자가 그랬잖아요. 카자르 제국이 저 큰 제국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이유는 자체 공업 생산 체계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산업이 없었고 오로지 유통만 했어요. 지금 어느 나라랑 똑같죠? 미국이랑 똑같죠. 카자르 제국이 200년간 유통만 했듯이 미국도 100년간 유통만 하고 처질러 있었잖아요. 100년이 아니라 한 7, 80년. 응? 자생적인 산업 없이 유통만 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예. 망할 나라 꽤나 많아요. 유럽이 뭐 이미 다 망하는 거 다 예약해놨고요. 미국도 얼마 안 해서 망하죠, 그죠? 자체 생산 뭐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 카자르 제국의 운명을 보시면 돼요. 예, 카자르 제국은 엄청나게 컸고 영향도 셌지만은 돈놀이만 했어, 돈놀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뭐 칼 하나 제대로 못 만드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노예 수출을 프랑크족하고 이제 카롤린거 왕조가 했잖아요. 동쪽에서는 카자리아 왕국이 슬라브 사람들 노예 무역했고 서쪽에서는 카롤린거 제국이 켈트족, 뭐 노르만, 게르만 모두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실은 베니스하고 제노아 쪽도 노예 무역을 했어요. 베니스 공화국하고 제노아 공화국이 커진 것도 노예 무역으로 커진 거예요. 이게 서구 사회라는 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회예요. 실은 교황청도 마르세유 같은 데 가갖고 섹슨족하고 앵글족 노예를 사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와서 노비를 부렸다고요. 유대인들은 수출하지 말라는 기독교인들도 수출했습니다. 교황청을 어겼죠. 서쪽 안달루시아 지역, 스페인 지역으로 노예를 많이 넘겼다고. 이 모두 가부장적 봉건 양식을 만든 카롤린거 프랑크 기독교가 보호해 준 일이고요. 그런 겁니다. 노예는 뭐 어느 왕국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뭐 솔고노비였는지 외고노비였는지 뭐 일을 잘하는지 몸이 큰지 작은지 뭐 가슴이 큰지 적은지 뭐 이런 식으로 팔려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유럽 특히 여성들이 팔려 나가는, 남성도 팔려 나갔지만 여성들도 많이 팔려 나갔어요. 유럽 여인들이 그렇게 아랍 지역으로 팔려 나갔다 이 말이에요. 평균 가격이 25디나르였습니다. 25디나르. 그 당시 아랍 지역에서 도시의 고급 주택 가격이 200디나르였으니까 상당히 비싸게 팔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카롤린거 왕조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톡톡 이문이 남는 장사를 했다고요. 이제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쪽에서는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 한 명당 보통 12디나르 정도였어요.
2배나 더 싸게 팔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안 팔고 이집트 쪽으로 자주 팔았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여성 노예가 보통 노예가 20디나르, 남성이 30디나르 정도였고요. 솔고 백인 여성 노예는 30디나르. 사막에서 있었던 베르베르 출신 지금 모로코나 알제리 여성 스타일 흑인 여성은 14디나르를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이제 10디나르로 팔던 노예들이 이슬람에서는 가끔 이제 최고 85디나르까지 팔린 경우가 있었어요. 여성인데요. 85디나르 굉장히 미인이었고 뭐 금발이었고 뭐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카이로, 콘스탄티노플, 다마스커스 뭐 거의 이슬람 할렘으로 팔려나가는 성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유럽 여성들이. 이거를 기독교회가 조장했고 카롤링거 기독 제국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국제 수출 무역품으로 다뤘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중간에서 유통을 맡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700년부터 1000년까지 한 300년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뭐 흩어져 있는 거 보면 1300, 1400년까지도 노예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9세기 중반에 그 90% 정도의 그 청소년 노예들이 있어요. 바이킹 출신, 노르만 출신, 섹슨, 켈트, 뭐 슬라브, 이 소년과 청년 노예들은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에서 끌려와서 유대인들한테 헐값에 넘겨져가지고 베르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꼬추를 다 잘라버립니다. 거세를 해요. 유대인들이 원래 거세하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노예들과 함께 프랑스 나르본이라든가 아를르, 마르세유로 끌려가서 이슬람 상인들한테 비싼 값으로 넘기게 되죠. 뭐 스페인 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노예 무역의 대다수가 노르만, 섹슨, 앵글, 켈트, 다시 말해서 바이킹족들을 갖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예?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니잖아요. 세력 이름이지. 아무리 국가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노략질도 했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이런 걸 야만족이라고 부르면서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응? 프랭크 카롤린과 샤를마뉴한테 목숨 같은 종교를 버려야 했고 죽임도 당했고 노예로 팔리고 이 핍박을 받은 켈트, 뭐 부르군드, 롬바르디아, 고트족, 앵글족, 섹슨족, 스칸디나비아, 노르만족들이 한데 모인 집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이킹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바이킹이라고 하는 단어는 북유럽 언어로 모험을 떠나다 이 동사예요. 부족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서 바이킹 안에는 전 유럽 민족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9세기에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5세기에 영국으로 넘어갔던 노르웨이를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9세기 이후에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이 노르만, 켈트, 작센, 앵글족을 바이킹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노르웨이, 스웨덴, 스캔나비아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 바이킹이 말이야 한결같이 카롤링거 기독제국 초반부터 기독 수도원하고 교회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드브로크가 이제 항구 도시까지 공격하죠. 그리고 헤스팅이라고 하는 후배가 또 항구 도시를 또 공격하죠. 라그나 로드브로크는 파리까지 쳐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전투적인 민족이라고 칩시다. 스칸디나비아 라그나 로드브로크가 미쳤다고 몇 차례 영국을 공격하고 프랑스 파리를 공격했을까? 야만인이라서? 자기 민족이 100년 넘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수였죠. 복수. 어떻게 복수했을까? 바이킹이. 2부에서 뵙겠습니다.